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관련된 법률을 쉽게 알려드리는 입슈의 법칙. 네, 진행을 맡은 천민욱이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쉽게 알려드릴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노주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새별의 노주희 변호사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형사소송이랑 민사소송과 달리 한 사람의 인생 이벤트가 아니고 어떻게 어린 시절 성장해 왔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랑을 배우자와 주고받았고 어떻게 사랑이 깨졌으며 아이들한테도 어떻게 사랑을 줬는지 이렇게 인생을 총망라할 수 있는 그런 소송이라서 되게 재밌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 인스타, 블로그 각종 SNS도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빨래개는 이혼 전문 변호사로 유튜브 하고 있는데 이제 이혼 소송하면서 느꼈던 그런 생각과 가치관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남기고 있습니다. 변호사님도 열심히 살고 계신데요. 좋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다룰 문제가 보이스피싱이거든요. 변호사님도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여기에 출연하게 된 계기는 보이스피싱을 전화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당할 뻔까지 갔기 때문에 실제로 CBC 카드 번호 2자리까지 알려줬기 때문에 두 자리까지요? 하나만 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넘어가실 뻔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이거 여기까지 가보니까 진짜 보이스피싱이더라. 거기까지 가면 피해 구제가 더 어렵습니다. 차라리 안 걸리는 게 나으니 그걸 말씀드리고자 여기 자리에 왔습니다. 아, 예방법을 또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당하면 어떻게 할지도 중요할 것 같고 또 예방법도 중요할 것 같으니까 오늘 한번 이야기 차차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정말 충격적인 사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 셀프 감금형 신종 수법입니다. 자, 작년 5월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무려 모텔방에 며칠 동안 갇혀서 반성문을 쓰게 만들었다는 사연입니다. 여러분, 이거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요. 지금 바로 사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대구에 사는 20대 A씨입니다. 어느 날 자신에게 검찰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네, 중앙지검 김민지 수사관입니다. 수사 협조가 필요합니다.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습니다. 이런 말과 함께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죄가 없다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 말에 A씨는 그대로 빠져듭니다. 그들은 A씨에게 대전까지 이동하라고 지시했고요. 모텔에 들어가 28일까지 나가지 말라고, 그리고 반성문을 10장 쓰라고 요구합니다. 무려 4일 동안요. 가족들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GPS를 통해 모텔 위치를 확인해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심리적 지배를 당한 상태였던 거죠. 1시간 동안 설득한 끝에 그제서야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속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조직은 그 사이에 A씨에게 9천만 원 송금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죠. 보니까 이 9천만 원이란 돈도 돈인데 보이스피싱에서 넘어서서 가스라이팅 범죄 같거든요. 이건 거의 전화 사기를 넘어서 감금, 세뇌 수준으로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보이스피싱의 기본 본질 자체는 상대방의 심리를 무력화시켜서 통제 가능하게 만드는 게 기본이라고 보입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했을 때도 검색할 수도 없고 뭔가 누군가에게 조언하지도 못하게 조직원들이 엄청나게 전화를 퍼붓거든요. 이 여자분이 바보가 아니에요. 다른 데 시선을 돌릴 수 없게 만들 정도로 전화와 이런 거를 퍼부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모든 보이스피싱의 본질은 통제형 지능범죄가 아닌가 싶어요. 변호사들도 네네. 검찰 사칭 이런 거는 법원 사칭은 다 알죠. 그런데 막 만약에 모르는 네이버 자회사다, 네이버 홍보팀이다, 카카오 쇼핑 자회사다 이러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모르는 사실관계고 모르는 분야이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앞전 사연을 보면 일단 모텔로 이동해서 혼자만 있게끔 만든 것도 그거 고립을 한 거서 고립을 검색을 시킨 못하게 거죠. 만드는 거죠.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전화하고 물어보니까 나 이런 거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예 가둬놓고 작정을 하고 범죄를 하는 거군요. 작년 초에 유행했던 범죄가 법원 이름으로 등기가 송달되었다라고 많이 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 의뢰인들도 아니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변호사들이 다 송달받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봐서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면은 등기 관련해서 다 저한테 전자송달이 되지 등기가 왔을 때 집배원이 연락하는 경우가 없다. 그리고 연락의 주체는 법원이 아니다.
등기를 못 받으면 스티커 붙여서 우체국으로 오세요. 네 하는 거죠. 저는 등기 왔으니 찾아가라. 뭐 등기가 있다면 저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을 것 같거든요. 점심시간에 네. 등기를 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고 대부분 점심시간에 회사원들 같은 경우 받을 수 없다 하면은 뭔가 링크를 보내주는 것 같더라고요. 택배는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만 등기는 받는 사람 주소지와 받는 사람이만 딱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연락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배원이 법원 등기 관련해서 연락할 이유가 없죠. 연락할 수도 없겠네요. 네. 두 번째로 법원이 개인 연락처로 전화해서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링크를 접속을 안내하지도 않습니다. 수사관님들은 개인 핸드폰 번호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걸 하더라도 뭐 어디 형사사법 포털을 이용하세요라고 하지 URL을 남기진 않아요. 자, 그럼 법적으로 한번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유형의 범죄, 어떤 범죄가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사람을 속여서 즉 기망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고 이익을 취득한 거기 때문에 일반 사기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이스피싱의 총책인 애들은 특정 경제범죄법이 적용이 돼서 징역 3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하죠. 일반 형법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징역 10년 정도의 이제 처벌에 그칠 수 있습니다. 이런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분들도 계시겠지만 특히나 사회 초년생분들이 많이 당하실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줌마니까 네. 막 네. 애들 이제 픽드랍을 할 때 동네 아줌마들이 네. 자기 친척 사촌 동생이 보이스피싱 당했다. 100만 원을 가담했는데 나중에 이런 거 이혼 사유가 돼요. 막 이런 거. 그 보이스피싱 가담한 애들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거를 모를 수도 있더라고요. 제가 국선을 했던 사건은 상품권 관련해서 현금을 받아서 명동에 가서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을 위해서 하니 현금을 갖다 다오라고 해서 그걸 현금 전달 책이었는데 자기네 상품권 구매용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물론 그 사람의 주장이에요. 주장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단도 당할 수도 있다. 본인은 그냥 이제 돈을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알바 정도로 생각을 맞습니다. 했었는데 막상 보니까 보이스피싱에 가담을 한 것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처벌을 받았던 맞습니다. 거죠. 네. 그게 나중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냐를 고민하셨던 건데 실제로 이혼 사유가 되나요? 기타 사유에 해당한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뭔가 경제적인 영향을 끼친 건 아니지만 이 간에서 얼마나 부부간에 다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인해서 기타 사유로 파탄이 났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범죄에 속할 수 있는 거죠?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고 네. 공문서를 위조했기 때문에 공무원 자격 사칭죄와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내가 검찰 수사관이다, 내가 법원 공무원이다, 내가 경찰관이다 라고 사칭을 하고 사람들 안 믿으니 문자 메시지로 이미지 파일을 보내는데 이런 공문서처럼 보이는 거를 보내는 거죠. 실제로 제가 들었던 것 중에는 어떤 경찰서에 누굽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실제로 있는 경찰관의 이름을 쓴다. 그래서 그런지 네. 홈페이지에 잘 옛날에는 이제 부서 조직도가 그쵸. 보였는데 이제 잘 안 보이는 이유가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아까 공문서 위조는 실제로 그 검찰총장이나 경찰총장의 이 직인이 들어가 있는 사진을 그대로 네, 위조하는 그렇다 거예요?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이건 또 어떤 거죠? 이렇게 이제 전기통신 금융 사기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법을 발의를 했고 네. 전기통신을 이용해서 이제 기망 공갈해서 자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이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범죄 수익의 3배, 5배의 벌금을 병가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마련한 것입니다. 자, 그럼 변호사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이 사건은 단순한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사기, 공무원 사칭, 그리고 조직 범죄 성격까지 모두 포함될 수 있군요.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는데요. 만약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도 비슷한 전화를 받았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더라도 당하더라도 모두 112에 신고하시는 게 가장 낫다고 합니다. 그 해당 전화번호 회선은 아예 막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인 피해자가 노출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에 신고할 수 있고 누리집에도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은행 자체에서도 내 은행뿐만 아니라 송금한 상대방의 은행에서도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많이 이용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내 계좌가 잘 살아있나 내 명의로 핸드폰이 개설되지 않았나
않았나 너무 걱정이 많으실 텐데 이거 관련해서 명의도용 계좌가 있는지 금융결제원에 확인해 보시고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있는지 염려스러우시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이제 내게 뭔가 노출된 것 같다라고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치. 또 핸드폰도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에 내 명의가 혹시나 도용이 됐는지 조회할 수 있다고 하니 많이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차단을 해도 계속해서 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또 다른 번호로 와요. 네. 뭐 어플이나 이런 걸로 좀 막을 수는 없나요? 그래서 요새는 SKT는 자체의 네. 그 통신 어플이 있고 네. 그 다음에 LG U+도 통신 어플이 있고 또 다른 사기 방지 그런 어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발신자가 AI 예측, 보이스 피싱 이렇게 뜹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송금을 해버렸어요. 네.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은행권에는 연락을 드려서 뭐 지금 뭐 정지를 하든 할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방법들이 있다고 하셨죠? 송금한 은행에서도 이제 지급 정지를 할 수 있다고 보이고 네. 그다음에 받는 사람 이제 수신한 은행에도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즉시 지급 정지가 가능하며 경찰청과 금감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급 정지 조치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급 정지 조치가 이루어지면 금융기관은 그거를 받아서 금감원에 넘기고 금감원은 이제 채권 소멸 절차를 진행 절차에서 이 채권이 소멸되면 지급 정지된 계좌의 명의자를 소명을 거쳐서 그 피해자는 피해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은행을 통해서 송금을 했다 할지라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네요. 근데 대부분 보이스피싱 말단범은 이제 형사 사기가 기소가 되고 형사 소송이 이루어지면 대부분의 피해 금액 상당액을 합의금으로 많이들 주시는데 너무 큰 금액이다, 몇 억이다 이러면은 그 말단인 애들도 몇 억을 구할 수는 없으니 그냥 징역 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형사 사기 고소로 충분한 돈을 받지 못하고 민사 소송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럼 민사 소송을 통해서는 또 어떻게? 민사소송 하려면 피고를 특정해야 되는데 피고가 특정이 되려면 주범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브로커 등 주범이나 공범이 특정이 되면 그 사람의 핸드폰 번호나 살고 있는 주소지나 이렇게 알면 주민번호가 특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그럼 만약에 그 주범이 특정되지 않으면 또 그러니까 이제- 근데 사기를 고소를 하면 네. 어느 정도 기록이 나오니 네. 이제 요 최근에는 형사 피해자도 기록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생겨서 이제 보이지 않을까 싶지만 쉽지는 않아요. 절차를 따르다 보면 네. 어느 또- 정도 꼬리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네. 뭐 수사에 협조해라 이런 말도 하잖아요. 수사에 협조하라 이거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수사관이 업무용 핸드폰으로 발신을 하실 거예요. 근데 수사에 협조하라가 아니고 언제 경찰서에 오실 거냐라고 물어보시지 이거를 협조해라 지금 당장 해라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고소가 들어왔고 관련해서 언제 경찰서에 가능하세요라고 물어보세요. 변호사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자면 금융기관, 수사기관, 정보부처는 절대 그 전화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고요. 또 수사 협조를 해라. 뭐 수사 중이니 협조를 부탁합니다. 이런 멘트도 하지 않고 언제 출석할 수 있는지 이런 단도직입적인 멘트만 있다고 합니다. 또 더불어서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 보내지도 않으니까 요거 들어가시지도 마시길 바라고 차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시고요. 잘 모르겠다면 변호사분들 그리고 경찰께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침착하게 잘 대응만 한다면 보이스피싱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종 보이스피싱, 그 중에서도 셀프 감금형 수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낀 건 이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는 아닌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는 분들께 한마디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보이스피싱은 바보라서 당한 것도 아니고 그 분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면 피싱을 당하지 않더라도 경찰서에 신고하셔서 또 다른 추가 피해자가 없도록 함께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바쁘신 중에 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슈의 법칙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